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사 정창준입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 정책위 의장들은 상견례를 하고 지난 대선에서 나온 공통 공약부터 협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 첫날부터 방송 3법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독주에 나섰다며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논의도 안 하면서 협치를 말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덕담을 주고받은 두 분이죠. 진성준, 김정재 여야 정책위 의장 차례로 연결해 약속한 협치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8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해주겠다고 한 기한이 오늘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쯤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서한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에서 우리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 겨우란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거라면서 한국이 무역시장을 미국에 더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면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8월 1일까지 협상 유예 기한을 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서한을 거의 동시에 올린 뒤에 네. 그 뒤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서한도 잇따라 올렸습니다. 한일을 먼저 겨냥한 이유에 대해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그건 대통령의 전권이다. 그 나라들 한국과 일본을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뒤에 협상 시한을 두고 몰아붙이는 트럼프 특유의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를 마치고 타협안을 이끌어낸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가서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8월 1일부터 새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3주간 추가 협상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어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걸로 알려졌고요. 네. 지난 5일 위 실장보다 하루 일찍 미국에 도착한 여항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선 귀국행 비행기표를 끊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이들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으로 원샷 타결을 보낼 방안을 시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는 차원에서 김종인 네.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미 특사단에 포함해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도 전에 파행됐네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어제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대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적쇄신을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하다 이렇게 된 건데요.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됐는데, 하나는 안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대선 때 쌍권 지도부로 불렸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안 의원이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어제 비대위가 승인한 혁신위 인선안이 안 의원과 합의한 안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안 의원이 위원장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 비대위는 6명으로 구성된 혁신위 인선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안 의원은 당초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호남 출신인 박은식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을 혁신위원으로 추천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어제 인선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 혁신위가 결정을 하면 따르려고 했고 또 대선 백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에 책임질 부분을 정해서 조치해야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8월 19일에 열릴 거란 보도가 어제 좀 나왔는데요. 네.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출범도 하기 전에 무산된 안철수 혁신위에 이어서 또 다른 혁신위를 띄우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내일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특검이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틀 전 특검팀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내일 오후 2시 15분으로 확정했는데요. 결과는 내일 밤 늦게나 아니면 모레 이른 새벽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할 거라고 했는데요. 신문을 마친 뒤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내란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66페이지에 달하는데 그중 50페이지에 걸쳐 범죄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되기 전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은 총을 갖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거라면서 총기가 잘 보이도록 위력 경호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적시한 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한 거고요. 그중에 작년에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었던 경호처의 강경파였던 김성훈 전 차장도 태도를 바꿔서 혐의를 인정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특검 전의 수사기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경찰 수뇌부, 군 사령관 순서로 차례로 구속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갔는데 네. 특검은 반대로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부터 영장을 청구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특검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에서 장관을 맡고 있는 유흥식 추기경을 만났죠? 어떤 대화 오갔나요? 네, 유흥식 추기경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 종교계 인사였습니다. 유 추기경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에 레오 14세 교황이 당연히 올 거라고 하자, 그러니까 2년 뒤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으신데 오시는 길에 북한에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유추기경은 레오 교황이 한국에 오시면 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교황 방한 전에 교황을 아련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교황이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많이 해달라는 당부를 했고요. 유추기경은 이에 화답하면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해도 되냐고 교황에게 물어봤더니 물론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교황의 초청 의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 3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공영방송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지금보다 각각 4명씩 늘리고 이사 추천을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고 네.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와 합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사들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사실상 사장 교체도 가능하게 했는데요. 민주당은 현행법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구성하는데 100% 관여하는데 이런 관행을 끊겠다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특정 정치 노조가 방송을 구조적이고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까지 처리할 방침이지만 협상 상황에 따라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각 공영방송별로 새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의 기세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그동안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태백산맥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부터는 동풍이 불어와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어제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과 대전 36도, 원주와 전주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대부분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그대로 닿는 동쪽 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30도, 동해 28도로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남부에 최대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무더위에 안전운전도 비상인데요. 출근 정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바란 나들목 진입로입니다.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교통이 혼잡하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매성 휴게소 부근에서 지체고요. 8탄 분기점 부근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반포를 지나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됐지만 한남 나들목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북천안 부근의 정체는 작업 때문입니다. 노면 모수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1, 2차로가 막히면서 2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서울 요금소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죽전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어제 야당 정책위 의장과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네. 공개된 영상에선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첫 만남 어떠셨습니까? 예, 국민의힘 신임 김정재 정책위 의장께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 재킷을 일부러 챙겨 입고 오시고 네. 또 제가 전에 제안했던 여야의 대선 민생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자, 이를 위해서 협의회도 가동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것도 미리 다 검토하고 오셔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화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민생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의지를 아주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 재가동에 동의를 했는데 본격 가동은 언제쯤 될까요? 우선 그 협의체 본격 가동을 위해서 실무 협의를 곧바로 진행하기로 했고 착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당이 생각하는 공통 공약을 우선 추려서 서로 교환을 하고 그 교환의 결과로 공통 공약이 확인이 되면 정책위 의장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뭐 조금이라도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 공통 공약으로 포섭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한 200여 개 되고요. 네. 또 좀 엄격하게 잘라내면 한 100여 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좀 우선 또 시급하게 또 곧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장님이 생각하기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공통 공약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아주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상가 건물의 관리비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관리비 내역을 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를 생각하는데 국민의힘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뭐 또 업무용 건물 이런 것도 다 관리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쉽게 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명령하고 또 증거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야가 함께 공감하고 또 모두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구분해서 지급함으로써 네. 적어도 인건비만큼은 좀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하청 노동자들에게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도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선 공통 공약인데 이런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또 빨리 처리하면 그만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 외에도 민생 여러 가지가 법안이네요. 있습니다만, 예. 모두 민생 법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7월 임시국회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1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네. 어떤 법안들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예, 우선 윤석열 정권 당시에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안들 가운데 정치관계법은 뭐 일부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면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네.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이건 다 통과가 됐는데 민생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어요. 네. 예,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네. 또 농업사업법이라고 양곡관리법, 또 농산물 가격안정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또 지역화폐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 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법안이 한 40여 건 됩니다. 네. 그중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야 간의 민생 공통 공약도 한 16건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당에서 이건 좀 신속하게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법안도 한 10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선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6월 국회 때 못했으니 7월 국회 때는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방점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보완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남는 쌀을 사주대 생산 과정에서 쌀이 남지 않도록 하는 생산 조정을 하는 방안이 보완이 되는 건가요? 원래도 저희 민주당이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에는 네.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하도록 해서 이를테면 그동안에 벼를 재배해왔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쌀 수급을 조절하자는 대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뭐 떨어진다거나 또는 쌀이 좀 남아돈다거나 하는 것은 정부가 수매해주자. 그래서 쌀값을 유지하자. 뭐 이런 계획이었는데 다를 게 없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의무 수매만 강조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네. 이런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보완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었는데 네, 통과가 됐죠. 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뭐 집중 투표제라든지
또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을 현재는 상장회사의 경우 한 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2명으로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이건도 좀 보완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려서 지배구조를 좀 개편하는 방송 3법 네. 소속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가는 건가요? 네, 뭐 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 심사를 받게 됐으니까요. 네.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만 거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개혁과제죠. 검찰개혁 입법 4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가급적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네. 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 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고민 또 정부의 고민까지를 다 아울러서 종합 정리한 다음에 가급적 빨리 처리한다 이런 생각인데 뭐 목표 시점으로 뭐 9월 국회 또는 추석 전에 입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 당 대표 후보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보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야 간의 입장 차가 클 경우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꾸 단독 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국회에서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안 심사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네. 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도 충실하게 진행을 하되 마지막 순간까지 안 되면 그건 결국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늦출 수만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표결 처리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최종 방식이거든요. 그 전에 협의를 통해서 잘 합의되면 좋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의견차가 크다면 계속 늦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들 어제 만찬을 했습니다. 진 회장님도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어제 만찬에 가신 분들이 국회 상임위원장 또 각 상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들이었습니다. 네. 이분들 다 국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국회의 입법 협력이나 또 인사청문회 협력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셔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뭐 늘 강조해 오시는 바지만 민생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따라서 민생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입법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강조하셨고 또 이제 국무총리만 임명된 상황인데 내각을 구성해야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회도 신속하게 잘 추진해 주시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입법 협조를 좀 당부한 사항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왔던 입법들이 좀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방송법 또 반드시 처리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노란봉투법 또 양곡관리법 이렇게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존하고 또 심지어는 전 정부에 의해서 거부권까지 행사됐는데 이런 법들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신 거죠? 예, 대통령의 그 방송법의 큰 방향은 방송을 무슨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뭐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할 말은 하는 방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이번 방송 3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00명 이상의 보통 시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다수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잘 구현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재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고 전해지던데요. 네, 이번에 추경안을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재원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쓸 돈이 거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한 20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금융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강도 대출 규제.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65%가량 줄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리고 또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 끼어 있던 부동산 거품이 좀 거치는 중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지나면 확실하게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풍선 효과 같은 것은 없을지 이게 조금 걱정스러워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책을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책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국회 차원의 준비라기보다 저희 당은 기왕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우선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시중의 지적이 많고 네. 또 당도 그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전 정부에 의해서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라든지 네. 또 공공재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의 자금이 네.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강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투자처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주식시장이라든지 가상자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도화하고 그것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는 것이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동산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준비되고 또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 의장께서는 세제 카드는 최후 수단이라고 했는데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은 역으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으면 세제 카드는 쓰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간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 세금을 동원한 전례가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점을 국민께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보통의 물가 상승률 정도라면 우리 국민도 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집값도 오르는 거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막 뛰어 올라가지고 주거에 큰 부담을 갖게 하고 또 미래에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네. 막 투매 현상까지 막 일단 영끌해서 잡아놓고 보자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자면 여러 가지 수요 억제 대책이나 대출 규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공급, 부담이 가능한 다시 말해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무조건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공주택을 분양주택이 됐든 임대주택이 됐든 또 이게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방안들을 동원해서 공공이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신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예, 뭐 신도시가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획이 발표되고 신도시가 조성돼서 주택이 공급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 지금 기존 계획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무슨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뭐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하지 말고 기왕에 발표된 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빠르게 청구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뜻일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종일관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또 뭐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여러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병을 확보해서 증거인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영장에서 외환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직 충분하게 수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흔히 거론되어 왔던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법리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외국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외환 유치죄는 이를테면 그 외국과의 통모, 사전에 공모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북한 그렇죠. 측이나 뭐 이런 데는 수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뭐 근본적으로는 북한을 외국이라고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외환 유치죄가 아닌 외환죄의 범주 내에 있는 뭐 일반 이적죄 뭐 이런 것은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수사해서 특검이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또 의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국정과제 선정 그리고 개원 논의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 내에 정부 조직 개편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정부의 결심을 받는 네. 그런 수순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개헌 문제는 뭐 대통령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또 아니면 다음 총선 때 개헌 투표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로드맵도 대통령께서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개헌 문제도 다루고 있고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슬옹입니다. 1977년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한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이 그 당시 세로로 거의 한자였어요. 왜 그 세종대학교에서 만든 한글을 과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한글을 깔보고 무시하는가. 지금 45년 이상을 한글 운동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연히 세종대학교에서는 1446년에 한글이 주류 공식문자, 행정문서에 또는 학문 분야에 한글이 한자보다 더 중요한 문자가 쓰인 게 그 주류 문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포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광복 후에 한글이 서서히 진정한 주류 문자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한글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가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자부심, 자긍심, 한글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자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한테는 이 한글의 보편적 가치, 한글에 담긴 민주성, 과학성, 예술성 이런 것들을 전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문자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어제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동쪽 지역에서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다면 오늘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쪽 지역이 더 뜨겁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6도, 원주와 전주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비교적 선선한 동풍이 닿는 동쪽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 30도, 동해 28도로 폭염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뙤약볕이 내리쬐겠습니다.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남부에 최대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로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습도만 높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폭염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격 인터뷰, 이번엔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 의장 김정재 의원 연결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당내에서 신경 써야 할 사안이 많을 때 네. 당내 핵심 직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각오 한 말씀 먼저 듣고 갈까요? 네, 먼저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 거대 여당, 민주당의 그 어떤 무책임한 그 국정 운영이나 그 일방 독주, 밀어붙이기, 또 포퓰리즘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 어떤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가장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았던 것이 정책 정당이었습니다. 적어도 경제는 한나라당이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많이 좀 퇴색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보수당에서 당의 정책 역량을 다시 재건시켜야 된다.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전체 의원님들과 또 상임위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장님과 정점식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영남권 구주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위기의 국민의힘을 돌파할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시선에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 당이 영남권 의원들이 일단 의원들 자체가 영남권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당직을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어떤 지역, 계파 이런 것들로 언론은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상 당 안에서는 이 일을 맡았을 때 누가 책임감 있게 잘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원내대표와 함께 또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선수도 있고 이러니까 왜냐하면 일한 경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 또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이나 당의 중요 또 요직을 보통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지금 특히나 이 당이 어려울 때 어떤 지역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의 실용의 측면에서 신속하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지금 혁신과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어떤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는 중요 아젠다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뽑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당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어저께 혁신위 위원들을 어저께 선임을 하고 저희가 비대위에서 다들 회의를 끝나자마자 바로 혁신위원장을 사퇴하신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놀라웠고 또 지도부 일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도 안철수 혁신위원장께서 이번에 주도할 당 혁신이나 정치 혁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는 정책도 혁신해야 된다 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이러시면서 갑자기 사퇴를 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사실 이 거대한 벽이라는 것도 어떤 건지 저희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에는 항상 이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견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내느냐, 이게 정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벽이 뭔지는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 벽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무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선당 후사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실은 당의 변화를 이끌어주길 나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저께 뭐 안타깝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소 엇박자가 좀 났는데 네. 안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 청산으로 두 분, 안 의원이 직접 언급은 안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이름이 나오는데 네네. 이 두 분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혁신위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이 내용은 맞는 저는 그렇게 내용인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지를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혁신위원들이 어제 선임이 됐는데 그럼 혁신위를 가동해서 지금 주장하시는 그런 인적 쇄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지금 그 송은석 비대위죠. 송은석 비대위의 이제 회의 결과를 또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도출한 결과를 제안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인데 혁신위가 아직 출발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혁신위원들과 함께 해야 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이 사퇴를 해버렸다는데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고 뭐 혁신위가 아직 가동도 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든지 그걸 포함해서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당의 혁신 부분, 당의 미래 나갈 부분 등등을 모두 다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그 비대위원 네. 또는 뭐 다음 당 대표가 만들어지면 또 당 대표 어디든지 전달을 해서 이게 현실화되도록 하는 게 혁신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만두시고 당대표 출마를 해서 놀라웠다는 거죠. 네. 저희가 궁금한 게 이 네. 두 분의 인적 청산을 비대위에 요청한 건가요? 어디 아니면 직접 요청했다는 건가요? 본인이 직접 그 제가 알기로는 송은석 대표한테 요청한 송은석 대표가 지금 제가 조금 말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라는 거죠. 혁신위에서 그걸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에 요청을 한 건 맞습니까? 아니요, 비대위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일단 그걸 만약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혁신위를 가동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그걸 요청을 하는 게 그게 절차상 맞죠. 네. 예. 본인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는 그거는 혁신위원장이 요청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네. 사실상 혁신위가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되라고 혁신위를 지금 만들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출범도 하기 전에 어제 사실 출범하기 위해서 위원을 다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첫 번째 회의도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주장만 하면서 그만둬 버린 거죠. 그리고 그만둔 데 멈추지 않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사퇴였는지가 저희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당에서 발표한 혁신위원들이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한 분들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 혁신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신위는 아직은 뭐 어떻게 지금 비대 위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저희가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또 다른 적절한 분을 임명을 할지 아니면은 그 혁신위가 지금 위원들은 선임을 했는데 이거는 뭐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위원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방향이 잡히기엔 시간이 네네. 좀 짧군요. 네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대표는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유능한 분들이 나오셔서 그야말로 당원들의 당심도 또 그리고 민심도 함께 챙겨 나가면서 투명하고 또 공정한 경쟁에 많이 참여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도부여서 말씀이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의 당대표 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홍준표 그 대통령 후보 네. 시절에도 2017년 대통령 후보 끝나고도 바로 당대표에 도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국민 여론과 또 당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그 출마 자격은 있고 또 그 결과는 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예. 어제 여야 정책위 의장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여대 야수 상황에서 여야 간 정책 협의 어떻게 일어나가 계시겠습니까? 네네. 뭐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주로 논의하는 데이기 때문에요. 어떤 정쟁이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나 이 민생을 위해서는 사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지금 또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민생을 위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마음들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 의장님께서도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상견례를 통해서 먼저 이번 대선 기간에 각 당이 약속드린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이 공약들 중에서 양 당이 그 접점을 갖는 공통 공약이 있는데 이걸 먼저 추진하기로 어저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일단 실무 준비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여야가 그 극명하게 좀 이견이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 네. 등등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네. 진성준 의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라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진 위원장은 앞서 네. 인터뷰에서 먼저 공통공약 입법을 추진하자는데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쟁점 말씀하십시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쟁점 법안 때문에 계속 그 미뤄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양당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추진을 하자. 조속히 추진을 해서 그 민생이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 이견이 있는 법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집단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겁니다. 또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조금 흔들 수 있는 것 또는 헌법 질서를 좀 흔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성준 의장께서도 동의는 해주셨는데 얼마나 실천할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쟁점 법안 좀 살펴볼까요? 네네. 그 노란봉투법, 이른바 이제 하청 노동자의 원청 책임을 좀 강화하는 부분,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 입장을 더 많이 좀 입장을 들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또 위헌 소지도 있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 갈등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 중에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이 법을 사실은 모든 법들이 기본적으로 그 통과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항상 그 독소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독소 조항들을 어떻게 여야가 이해 관계 집단들을 설득해 가면서 조절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간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노동자들과 또 경영자들 양자 노사 쪽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그 편차를 좀 줄여서 이 법을 좀 수정을 해서 뭐 통과를 예를 들어서 독소 조항을 다 없어진다면은 법도 통과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방송 3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방송 3법도 이것도 어제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민주당의 이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방송만큼은 우리가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국민들 지금 사실 저 정권 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저희가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저희 야당에서도 특별한 정말 발목 잡기를 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하지를 않는 기간이 바로 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을 지금 악용해서 방송 3법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권이 그야말로 방송 편성에 직접적이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수를 늘리는데 그 늘린 이사수에 상당히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게 돼 있고 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법률안대로라면은 친민주당 또 친민노총 이사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MBC 경우에는 13명 중에 10명 정도가 그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향후 총선에서 설사 여야가 뒤바뀌어도 언제나 이 언론만큼은 친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영구 장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언론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창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곡된다면 국민의 여론이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장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네. 국민의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지를 하려고 그래도 숫자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국회를 이끌겠다 또는 합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한은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막을래야 실질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없죠.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민주당에 제재를 가해주고 철퇴를 가하지 않는 한은 민주당은 마음대로 지금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 법안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는 9일 국제법제사법위 공청회도 열리는데 네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전략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참 답답하죠.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사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그야말로 입법 독주고 방탄 법안을 위한 속도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사법체계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그리고 정의 실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중대한 법률 개편을 불과 며칠만 공청회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것은 진짜 민주적 절차와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저는 작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1차 수사권 전면 폐지 그리고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견제 장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민주당의 이런 의도가 정말 순수하고 정당한 검찰 개혁이냐?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길들이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한번 돌아보고 합리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나름의 검찰 개혁안을 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야죠. 그래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다만 지금 이 수사 이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민주당 의원들 국무총리 위시해서 기소만 돼도 검찰 조작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을 그야말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도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고려해서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가를 저희가 고려해서 저희도 법안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컸나요? 이번 추경은 다들 알다시피 저희가 민생 추경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협조적인 자세, 협조를 또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런데 민생 추경을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치 추경으로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부활을 시켰죠.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당에서는 특활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합리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역대 대통령실에서는 모두 특활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 96억을 했었고요.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 때 이 특활비를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하고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인데 왜 편성을 하냐 이랬는데 그래서 영원으로 만드는 이 특활비를 갑자기 민생 이번에 추경에 갑자기 들고 나와서 그 예산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거에 이런 그 자기들이 그 전액 삭감한 부분을 살리려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과 정도는 하고 살려야 된다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됐었고 결렬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이 국방 예산 905억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 905억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거든요. 뭐 아파치 공격 헬기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등 사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것이었고 이게 방위력 개선 사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는 민주당 지역 예산을 2조 원이나 넣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번 예산만큼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하지 말자라고 여야가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한 건데 그 약속을 어기고 결국은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 2조 원 챙겨 넣고 그 다음에는 홍보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호남 쪽 뭐 고속철도라든지 광주 도시철도 등등을 그 지역 예산을 다 넣고 또 이 영남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민주당 표밭 예산 챙기기로 간다라는 것은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을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첫 추경 예산인데 민생 예산이라는 이름을 표방을 했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치적 추경으로 간 것 또 편향된 추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특활비 부활과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했고 네. 또 국방 예산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이게 불용 예산이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정무수석께서 입장이 바뀐 건 유감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결국은 이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추경 편성은 잘못이라는 걸 저는 시인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불용 예산 국방비가 불용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뭐 저희 지역의 저희 지역의 영남권에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영일만 대교 예산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도 불용이라는 이름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든지 추진하려면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반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불용이라는 이름으로 설사 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2조 원을 민주당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2조 원을 끼워넣기 정치 추경을 했거든요. 이것만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그 순수성을 믿겠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서 민주당 2조 원 끼워넣기 하기 전에 저희가 민생 예산 관련해가지고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싱크홀이라든지 많은 문제 안전과 관련된 것들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예산은 단 1원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야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로지 민주당 예산만 넣고 국민의힘 예산을 영원으로 한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협치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야말로 자기 혼자 나홀로 하겠다라는 그런 나홀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달 중에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한다고요? 네네. 일단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지금 후보자들을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어서 이런 전체적으로 검증 센터를 출범시켜서 국민들의 어떤 제보도 받고요. 이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송곳 검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면
특히 그 문제 소지가 큰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민석 총리야 이미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들 아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이 돼서 지금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지금 적어도 장관들만큼은 저희가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좀 하고 국민들도 좀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수 교육부 장관도 아시다시피 제자 논문 가로채서 중복 게재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연구 윤리와 또 그리고 책임감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저는 드러낸다고 보고 있고요. 또 권오월 보훈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근로계약서도 전혀 없이 지금 여러 기관에서 급여를 중복 수령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지금 아들의 갭 투자 문제, 그다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다들 언론에 나왔다시피 가족 전체가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직접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시절에 이것과 관련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한다는 법안에 참여를 하셨고요. 또 정책적 발언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다룰 생각입니다.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청구를 했습니다. 특검 속도가 상당합니다. 네. 속전속결로 신병확보에 나선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특검을 저희가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한 것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부서가 아닌데도 청구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는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저희는 뭐든지 이번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듀프로세스 법적 적법 절차가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지금은 현재 이제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 이 부분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검찰이든 특검이든 제대로 지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 의장님께서는 국가안보 핵심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우려가 실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 관저 인근이나 외교 공간이나 또 군사시설 주변에 이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 목적을 넘어서서 외교 안보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을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외교 공간 그리고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 핵심 시설 주변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요.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따르면은 이런 사전 허가 없이 거래가 진행될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이런 사례들이요? 네,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도만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대통령 관저, 정부 청사 인근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저희 건물들이 민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 시설로 이제 법적 보호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제는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7일 날 워싱턴 DC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가졌고요. 네. 고위급 교류 포함해서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우리 측은 한미 간의 현안 협상과 관련해서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서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더 강력하게 발전시킨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이를 위해서 한미 간의 안보실장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호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측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주요국 대상의 관세 서한이 이제 오늘 발송이 됐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이미 SNS 통해서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관세 나왔고 25%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당초에 부과됐던 아니죠? 네, 똑같습니다.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에서 이런 부분 좀 협력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조선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 서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일단 부과까지 시간은 좀 있어 보여요. 3주 남았습니다. 네. 네. 우리 정부의 역량이 발휘돼야 할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죠?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82명이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104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지금 그 어린이 캠프 미스틱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어린이 28명이 사망했고 네. 인솔자 1명도 사망을 전해지면서 사망자 늘고 있고요. 일단 수색대가 물속에서 시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서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텍사스주 방위군은 수색 지원을 위해서 공군 전차용 원격 조종 드론을 투입을 했고, 근데 홍수가 쓸고 지나간 자리가 워낙 좀 참혹합니다. 그래서 네. 나무, 뭐 전복된 차량, 질 이런 게 다 뒤엉켜 있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커 카운티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 대피가 명령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피해 지역을 재난 지역 선포했고 11일 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져서 네. 피해가 더 컸다고 하던데 텍사스주에 비가 원래 이렇게 많이 오나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고온 다습한 지역은 맞는데요. 네. 여름철 기온이 35도에서 37도까지 정도 올라가고요. 물론 습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피해가 가장 컸었던 커 카운티 지역은요. 여름 평균 강수량 그러니까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석 달 동안 네. 200에서 250mm 정도 비가 내리는데요. 지난 4일에는 4시간 동안 380mm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 내내 올 비가 단 4시간 만에 쏟아진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피해적은 플래시 플러드 엘리라고 해서 급류 홍수 지역을 불릴 만큼 지형적으로 굉장히 홍수에 취약한 지역인데 여기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과달루페 강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어요? 일단 기상학자들은요. 이번 홍수가 기후변화 때문에 극단적인 강수 패턴이 나타나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단시간에 그래서 피해가 컸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지구 온난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이 되는데 전문가들 얘기는요. 이 비구름이 빨리 이동하지 않고 굉장히 느리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구름이 오래 머물고 단기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일정 지역에 쏟아지게 되는 건데요. 또 한편에서는요. 트럼프 정부가 국립기상청, 국립해양대기국 등의 이런 연방기관의 인력들을 감축한 것도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보 효율 변화가 생겼었고요. 이게 완전 무슨 그 일반 민간 기업에서 고수적으로 하는 것처럼 인력들을 대폭 감축했거든요. 제 대책이 인력을 좀 줄였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적었고 결국 이런 심각한 홍수를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력이 좀 충분하면 좀 미리미리 대비했을 텐데 자연재해 그리고 인재 이런 게 좀 합쳐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행정부에 좀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다면은 그래도 대책을 좀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 관심이 가는 뉴스인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 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도 왜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돌아서면은 욕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뭐 일론 머스크 얘기는 아메리카당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민주 이렇게 양당 체제 때문에 국가에서 낭비가 많아지고 부패가 발생하면서 국가를 좀먹고 있다. 파산시킨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당을 통해서 미국을 살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당은 80%의 중도를 대표하는 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의석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2석에 3석 정도, 하원은 10석 안팎 정도를 노린다고 하는데요. 내년 선거죠. 네, 내년 11월 선거에서. 근데 지금 상원은 전체 의석이 100석이고요. 이 중에서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인데요. 사실 민주당 의원은 45석 가지고 있고 버니 샌더스 같은 무소속 의원에서 2명이 무소속인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47석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는 것이고 2석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는 과반 이상이면은 그 법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3석을 가지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그리고 민주당이 212석 그러니까 10석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것 역시 10석 안팎을 차지해서 공화 민주 이 양당 체제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머스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 언론들은 억만장자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계의 양당제 벽을 허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면서 정부 혈부 수장을 맡으면서 정부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도 감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었는데 이제는 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브로맨스라고 불릴 정도로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일단 사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뭐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라는 그 부서에 들어가서 좀 마음대로 트럼프가 뒤에 있으니까 해보고 싶었는데 그 트럼프 정부 내각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있는데 장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도대체 넌 뭐냐? 아무리 트럼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장관들과 알력 다툼이 있었고요. 거기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머스크 편을 좀 들어줬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너서클을 챙겨야 되니까 장관 편을 들게 됐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머스크가 약간 좀
쫓겨나는 세력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감세 법안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금 줄인다는 거 머스크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친환경 관련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예산도 다 깎이게 됐고 자기 사업에 직접 타격이 있다 보니까 머스크도 발끈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사과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어쩌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신당 창단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일축했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네, 지금 연준 의장으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CNN 방송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이제 회사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머스크가 돌아와서 회사 운영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정치 활동이 아니라 경영 활동에 집중하도록 장려해야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기업인은 기업인으로 돌아가라 이거를 애둘러서 말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신에게 맞선다면은 추방까지 검토하겠다라면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도 걱정입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이 테슬라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이 CEO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지금 주가는 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네, 신당 창당한다고 나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7% 가까이 떨어졌다가 장 시작하기 전에 장 시작되면서 약간 반등했는데요. 결국 6% 넘게 빠지면서 293.9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11% 넘게 빠졌는데요. 테슬라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정치에 집중하면은 회사 경영 안정성과 여러 가지 전략 실행에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이 심화되면 정부의 각종 보조금, 규제 등에서 머스크의 회사가 불이익을 볼 거다. 미국도 지금 정권 초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뭔데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관련 ETF가 상장이 연기되는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월가들의 기관들 의견은 좀 다양한데요. 일단 뭐 매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신중한 입장이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머스크 회사들의 실적 부진 이게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로보택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 건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보택시가 성공하면은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는 AI 기업으로 도약할 거다라고 보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기관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머스크가 기업이 아니라 자꾸 정치에 기웃거리면 회사가 좋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가가 $200 초반부터 $400 후반까지 굉장히 가격폭이 넓습니다. 그렇게 큰 주식이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서학개미들의 한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해외 광산 인수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본토에도 지금 광산이 1,900개가 넘게 있는데요. 세계에서 광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히토리움 당연히 많이 아시고요. 리튬, 코발트, 텅스텐 이런 여러 가지 전략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작년에 해외 광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로 사들이는데 뭐 지금 영국 기업으로부터 브라질에 있는 구리 금광을 4억 2천만 달러 사들이고요. 카자흐스탄의 대형 금광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많은데 왜 자꾸 사들이는 걸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중국이 이렇게 전략 광물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게 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중국의 광물을 쓰지 않겠다. 즉 탈중국 공급망을 펼치면서 미리미리 다른 해외에도 광산을 사두는 겁니다. 혹시라도 중국 봉토 광산에 있는 물건은 사지 않을 거라면 타격을 받으니까 미리 사는 건데요. 미국, 유럽 등 히토류, 리튬, 코발트 핵심 자원은 중국의 의존 줄이기위해서 광산 투자 그리고 대체 공급망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 중국이 먼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광물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해외 광산들을 사들이면서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미리 큰 싸움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겠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K 콘텐츠와 함께 K푸드 역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최근에는 중동 시장에도 K푸드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직접 횡성 한우를 알리고 온 김명기 횡성군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횡성군수입니다. 김명기입니다. 횡성 한우 우리나라에서도 명품인데 중동 수출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우 수출에 나서게 된 배경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한우는 국내 시장에만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네. 그리고 이제 생산원가인 사료값도 폭등하고 그러면서 소비가 이제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 국내 시장만을 가지고는 이 어려운 그 축산농가가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수출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처를 모색하는 그런 계기로 저희가 그 두바이에 수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네. 그 무관세로다가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후년부터는 호주산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소비 시장이 만큼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축산 농가를 위해서라도 수출의 활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활로를 찾고 계신 거군요. 이 중동 사람들 그 두바이에서 홍보 행사를 열었다는데 중동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저희들 현지 바이어 그다음에 유통업체들 이렇게 해서 한 40여 명 모시고 네. 이렇게 이제 판촉 행사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산 그 특히 행성 한우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또 맛을 보시고 나서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선 그 MOU 체결을 하자 이런 제의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MOU 성과도 있었군요. 그렇죠. 네. 이 중동이 먹거리 수출을 위해서는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할랄이라는 건데 이 할랄이 뭐고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좀 설명을 주실까요? 할랄은 그 한우로만 따지면 그 할랄이라는 기준에 맞게 무슬림 국가의 기준에 맞는 도축 방법을 써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도축장에서 생산된 것만이 그 무슬림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성에서 그동안에 우리 KC라는 그 도축장 업체가 한 10여 년 이상 이런 그 두바이 수출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저희도 행정기관에도 저희도 한 25억 정도 그 예산도 좀 지원을 해서 네. 도축 규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생산 과정에도 이런 인증이 좀 필요한가요? 생산 과정에서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축 과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소라도 이 할랄 도축장에서 이 도축 기준에 맞도록 도축을 쓰고 그러한 그 라인을 통해서 인정된 것만이 이제 할랄 인증을 받아서 그 무슬림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중동은 양고기가 대세인데 양고기하고 닭고기가 대세더라고요. 네, 근데 소고기 소비는 좀 어떻습니까? 소비 시장이 네. 그 특히 이제 아랍 같은 국가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농식품 중에 한 85%가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득 수준이 높고 청년들의 인구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급
식품에 대한 선호도나 소비가 높다. 이걸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중동 국가들과는 아직 관세 장벽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는 5% 관세가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23년도 10월경부터 이제 관세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네. 아직 발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금년 말이나 내년쯤은 발효가 되면 무관세로다가 이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벽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국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네. 호주, 남미 이런 국가들이 이제 소고기 수출 많이 하는데 우리야 행성완우 잘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두바이 가서 느낀 것은 네. 충분히 저희가 그만한 품질 수준을 유지를 했고 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고베산 일본 고베산 와규를 얘기를 많이 하고 네. 호주산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그렇습니까? 합니다. 네. 그러는데 또 미국산 앵거스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그 수준 이상으로 이번에 이제 판촉 강세하면서 또 시식 강세하면서 저희가 고의 한우 정도의 수준까지는 행성 한우가 품질 수준을 맞췄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아마 굉장히 프리미엄일 텐데. 네. 저희가 수출하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급으로만 다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그 저가 한우가 아니라 저가 소고기가 아니라 프리미엄급으로만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또 소득이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서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MOU 체결 성과도 있었다는데 이번에 가서 거둔 성과들 좀 언급해 주시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판촉 경제 통하면서 그쪽에 3군데와 그 MOU 체결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시식회를 통해서 자진해서 MOU를 체결해서 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CF 미들 이스트라고 중동 지역의 식품 유통 기업으로서는 최대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물류 회사까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세계적으로 한 5위 정도의 이런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와 저희가 이제 MOU를 체결을 했고 그리고 또 한우 두바이라고 이 한우가 우리 한우라는 이름을 쓴 건가요? 한우 두바이라는 식품 고급 식당 호텔 내 식당이 레스토랑인데 요것은 어디냐면은 선셋 하스피텔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이제 5개 이제 5성급 호텔의 식당을 하면서 한우 식당을 열었는데 그 그룹 내 한우 두바이라는 식당에서 이번에 런칭 행사도 했어요. 거기 그 그룹인 한우 두바이하고도 이번에 이제 MOU 체결을 하게 됐고 또 우리 한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회사가 있어요. 이것은 코만코라고. 그래서 한 3군데 정도로 저희가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조금 차별화된 것은 그거죠. 저희가 경쟁적으로 수많은 데하고 MOU를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되는 타켓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아랍권의 유통기업. 그다음에 호텔 중심으로 하는 호텔 내 식당.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애들이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한인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업체를 관할하는 곳 이렇게 해서 그 의미 있는 그 MOU를 체결하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림부 차원에서도 이 한우 수출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자체 차원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홍콩으로는 저희가 이제 관내 또 축협을 통해 가지고 수출 한 5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중동 지역은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할랄 인증받은 도축 기업이 국내에서 처음 저희가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이 한랄 도축 중동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그리고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공사 AT 그리고 농협중앙회 이런 곳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아마 중동 지역의 한랄 도축으로 인한 수출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도 선제적으로 영사나 또 자체적인 그 어떤 홍보 활동을 시작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한랄 도축자가 나갈 수 있는 곳은 행성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중동으로 수출하려면 행성 도축장에 와서 도축을 해서 인증받은 것만 수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바이를 시작으로 해서 인근 중동 지역으로 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군요. 나라마다 이제 그 할랄 도축 기준을 받더라도 나라마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저희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인증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란이든지 사우디라든지 그러나 그쪽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중동 지역의 물류 중심이고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중동으로 나가는 거점이 확보됐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우 농가의 활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횡성군수시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우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우 시장에서 한우 농가 중에서 가장 어려움은 이 사육두수의 문제거든요. 사육두수. 가격과 사육두수. 이게 이제 역비례하고 비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수가 늘거나 이러면서 수급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특히 한우법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육두수를 안정화시키겠다. 사육 일정량의 적정 규모의 사육두수를 가지면서 정부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판촉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가격 안정이 좀 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한 5년 정도 걸려서 제대로 이제 안정이 되면 한우 농가나 가격 안정화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우리 횡성한우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께 한 말씀 주시죠. 그동안 횡성한우가 국민들의 성원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1등 한우로 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횡성한우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횡성한우 사랑해 주시고 또 횡성이 서울에서 100km 이내에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 전국 1위 군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기 횡성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